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바람이 부는 속도만큼이나 물살이 흘러가는 속도만큼이나 빠른 게 있습니다. 돈의 흐름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불명확하지만 이미 시중금리는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서울 집값이 꿈틀대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단 4거래일 만에 2조 2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이 금투세가 시행될 것 같자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에서 미국 증시로 올해 상반기에만 넘어간 개인 투자 자금은 7조 원을 넘습니다. 돈을 흐르게 하는 그것이 지구의 중력도, 자전도, 기압도 아니지만 이미 바람보다 물살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만큼이나 경제 소식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 6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기예보도 중요하고 경제 소식도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일기예보를 잘 들으셔야 할 텐데요. 지금 서울 지역은 비가 그쳤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경기, 인천, 충청, 경북, 전북, 강원 지역 등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퀴즈를 이것을 이제 정답으로 내드리는데요. 경기도 연구원에 따르면요. 전국에 이 주택이 54만 5천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77%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 주의하셔야 하겠죠. 극한 폭우가 내렸던 2년 전에 이곳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익사하는 비극적인 사고도 있었고요. 주택의 특성상 창문이나 계단으로 그 실내에 물이 들어차기 쉬운 구조이죠. 반은 지상에 있고 반은 지하에 있는 이 주택의 형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각별히 이 폭우 때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퀴즈를 내드립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맘때에도 똑같은 문제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달라진 게 많이 없어서 또 씁쓸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남겨드립니다. 자,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신혜정 님이 알려주시네? 오우. 저도 모르고 있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희한테 뉴스도 전해주시고 또 저희가 또 경제 뉴스를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지석 기자는 오늘 처음이네요. 네, 그런데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선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이환주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현황과 더불어서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테슬라 보유가 늘었다는 소식 먼저 짚어보고요. 네. 이어서 한방병원의 진료비 보험료 과잉 청구 실태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석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이 나랏빚도 늘었습니다. 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역대 최대 규모로 냈다는 소식 가져왔고요. 또 전세 사기 방지하려고 공인중개사들 설명 의무 강화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지석 기자가 준비한 소식 그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단기간 빌려 쓰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분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에서 92조 원 정도를 빌려서 부족한 재정을 메웠습니다. 한은에 있는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회계 연도 중에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워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근데 이 상반기에 빌린 92조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니까 해당 통계가 작성된 게 2011년부터예요. 근데 네.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시중은행에 최근에 돈을 가장 많이 풀었던 게 2020년 코로나 발병 때거든요. 네.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빌린 거죠. 이 기간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한은에게 준 정부가 이자만 1,300억 원 정도로 역시나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한은에게 준 이자만 1,300억 원. 네. 사실 이게 걷는 돈도 정해져 있고 써야 할 돈도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렇죠. 걷는 돈이 예상보다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적었던 그게 거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수. 네, 세수가 부족했던 거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정부가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의 대출 형태로 한은으로부터 자주 빌리게 되면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이 풀린 돈이 오래 머물면서 유동성을 늘려서 물가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런 마이너스 통장은 뭐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좀 쉽게 부족한 재정을 보강하는 임시 방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됐든 아니면 국민이 됐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뭐 이 세수 부족 문제는 작년에 제조업 불경기 때문에 법인세 덜 거친다 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2년 연속 세수 펑크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 이미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5월까지 세수 결손이 10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도 작년 수준만큼의 세수가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면 최대 30조 원 정도의 펑크가 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법인세도 그렇죠. 많이 거치고 그러지 네.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단기간 급전을 빌리는 정부의 모습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을 테고. 맞습니다. 개인들도 대출 많이 받아가는데 특히 이 고금리 상황에서 아주 낮은 금리 적용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네. 굉장히 많이 인기 얻고 있죠. 그렇죠.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그리고 전세 자금 빌려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목을 끌었었죠. 네. 1월 말에 출시됐던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 지 5개월 됐는데요. 6조 원가량 신청이 들어온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니까 주택 구입이 전체의 75% 정도고요. 나머지가 전세 대출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택 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은 가구의 셋 중에 한 분은 경기도에 집을 샀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인천과 서울이 뒤를 이었고요. 또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와 부산이 많았습니다. 전세도 비슷했는데요.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일단 경기도,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올리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일단 보면 대출 대상이 출산 가구에 국한되죠. 그러니까 네. 최근 2년 동안 입양을 하거나 출산한 가구에만 한정되고요. 또 집값도 9억 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다만 확실히 거래량에는 좀 영향을 준 것 같은 게 경기도 보니까 지난 5월 달에만 아파트 매매 거래가 3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네.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켜야 되고 또 가계대출 증가세도 잘 관리를 해야 관리해야 되는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실수요를 위한 상품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 7월 달이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네. 됐잖아요. 근데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2조 원 넘게 늘었어요. 이게 지난 6월 한 달 동안 5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해서 조금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이달에는 월 초부터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비단 주택 구입 심리가 강해져서만은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연고점 경신하면서 엄청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 주식 투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그 주식 맡기고 대출해주는 신용융자 서비스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활용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여분의 자금으로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실제로 2조 원 늘어난 규모 중에 1조 원은 또 신용대출이 차지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에 나타났던 영끌, B2 조짐이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냐,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큽니다. 미국장도 사상 최고치, 우리 시장도 네. 2,800 넘어서면서 B2가 또 더 늘어날 수 네. 있겠고 좀 더 자세한 건 2부에 김영희 교수와 함께하는 개미스쿨 시간에 또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꽤 괜찮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우리 돈으로 51조 원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약 4%포인트 증가했는데요.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SUV 등 가격이 비싼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우리 자동차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0%포인트가량 증가했는데요. 이 금액으로 봐도 대미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약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에서 현대기아차 주가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요. 근데 앞으로 탄탄대로만 달릴 것 같지는 않고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네. 경우에 미국 차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항상 강조해 왔잖아요. 네. 또 지난달 대선 TV 토론회에서도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관세가 붙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실제로 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보다는 석유회사죠. 화석연료를 중시하고 무역 흑자국에 대한 반감이 크다면서 이 중국 다음으로는 한국과의 무역 구조에 대해 부정적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현행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재집권하면은 전기차 산업 확대를 추진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우리 자동차 기업에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또 기업들은 빠르게 적응을 할 테고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돼서 관세를 높이면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하겠죠. 현대기아차 또 미국의 그 전기차 전용 공장도 또 짓고 있으니까요.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민 서학개미들 한동안 힘들게 했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테슬라 소매수도 많이 늘고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금액 1위가 테슬라였는데요. 국내 투자자는 총 20조 3천억 원의 테슬라를 보유해서 18조 5천억 원을 보유한 엔비디아를 역전했습니다. 서학개미 보유 주식수 3위는 애플로 약 7조 원 정도였는데요. 최근에 급등하면서 이 보유 주식 평가 금액이 늘어난 건데요.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는 횡보하고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테슬라 주식 보관액은 6월 중순 이후에 한 3주 만에 엔비디아를 역전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한 달 전 180달러였는데 현재 25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한때 135달러까지 치솟았으나 현재는 120달러 수준으로 횡보 중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급등한 게 올해 2분기 차량 인도 판매 실적이 좋았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서 이 눈에 띄는 실적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초쯤이었나요? 100달러대 초반까지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서 테슬라도 망한다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또 한 반여 만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고요. 자, 이제 정지석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할 때 특히 이제 전셋집이나 월세집 찾을 때도 공인중개사분들을 많이 믿고 거래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더 강화된다고요? 네, 이번 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수칙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네.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는 국토교통부 후속 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어떤 체납세금 같은 중요한 정보를 설명을 하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세입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게 아하. 골자입니다. 자세히 좀 보면 우선 증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기본 서류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요. 뭐 집주인이 제출하거나 열람동의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또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에 세입자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 관계를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요.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세입자의 범위,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 또 민간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이 얼마인지, 또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등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 좀 강화가 될 거고요. 네.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했던 것 같은 부작용이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분들도 중요한데 네. 이거 이제 거짓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개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이 중개보조원들이 직접 이제 계약서까지 쓰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수원도 그랬고 맞아요. 경기도에서 있었던 그 전세 사기 사례 다수가 그랬었는데요. 이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10명 중에 4명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체결한 걸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 자격증 없이 부동산에 소속돼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전화 수신 같은 제한된 업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요.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할 때는 본인이 스스로 중개보조원입니다 하고 먼저 밝혀야 되고요. 또 공인중개사가 이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서 보다 좀 안전한 임대차 계약 환경이 조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을 들어볼게요. 일부입니다. 일부. 한방병원에서 과잉 진료한다는 얘기가 많기는 많았었는데 이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거고요. 지난해 자동차 사고 한방진료비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2018년과 비교해서 110%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2배 이상 6년 만에 늘어난 건데요. 6년 만에. 예, 맞습니다. 이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요. 차 사고 피해자가 양방병원에서는 엑스레이만 찍고 검사만 받고서 이 치료는 한방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어차피 보험료를 치료비로 내게 되니까 부항, 구술, 약침, 추나, 온랭, 경락요법 등 6가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세트 진료를 환자한테 권한다라고 합니다. 세트 진료.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환자가 오래 치료받을수록 한방병원은 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환자 입장에서도 오래 머물면서 진료비가 커지면 이 상대방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교통사고 환자가 양방병원이 아닌 한방병원을 찾는 경우가 이 숫자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양방병원 교통사고 환자 수가 60만 명 이상 많았거든요. 네. 근데 2022년에 한방병원 교통사고 환자가 추월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한방병원을 찾는 교통사고 환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한방병원 가려고 한다. 그럼 빨리 합의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 과잉 진료 어떤 사례가 많았습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 경미한 추돌 사고로 허리를 다친 한 환자는 통원 치료 일수만 400일 가까이 받았는데요.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겁니다. 이 한방병원에 갈 때마다 물리치료, 침술, 부항술 등을 받고 하루 평균 진료비만 5만 원 이상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뒷 범퍼에 도색이 벗겨지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지만 네. 치료비로만 2,500만 원 넘게 사용한 겁니다. 또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서 사고를 낸 뒤에 그 20건을 일으킨 사태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킬 때 아내와 자녀까지 동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정 한방병원에 가서 세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험금 2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혀서 이 수사에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한방병의원의 자동차 보험 과잉 진료와 도덕적 해이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보험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원은 제도적인 문제점과 보험회사, 일부 한방병의원의 이해관계가 결합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면서 이 경상 환자에 대한 보편타당한 보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과잉 진료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 이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괜히 다른 사람들 보험료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건데, 김경철 님도 경험을 해보셨나 본데요. 한방병원 가면은 풀 옵션으로 진행하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나오면 합의금도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이 고리를 끊어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고요. 칭찬의 글도 많이 올랐습니다. 2842님이 정지석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딕션도 좋고요. 앞으로 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리고 어예진 소장 찾는 분들도 문자 많이 왔는데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당분간 잠깐 좀 쉬기로 했고요. 다시 또 돌아올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거의 힌트이자 정답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한 문장인데, 반은 지상에 있고 반은 지하에 있는 집을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수도권이 이제 급격하게 도시개발을 이뤄나가면서 주거 공간이 부족해서 결국은 이런 공간까지 주거 공간으로 만들게 됐죠. 이 주택의 80%가 1995년도 즈음에 지어졌는데요. 문제는 안전 기준이 적용되질 않아서 침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는 겁니다. 2년 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 수해 피해를 빈번하게 겪을 수 있는 이곳, 그 물막이판이라도 계단 앞이나 아니면 창문 앞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서울시 침수 위험 지역의 3분의 1이 여전히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집주인분들은 이 물막이판을 설치해 놓으면 저기 침수됐던 집 아니야? 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일도 있다고 하네요. 좀 씁쓸합니다. 1218님, 제가 부업을 하고 있는 공장도 이런 형태라 비가 많이 오면 비 걱정에, 또 작업 물량 걱정에 걱정이 2배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713님이 저는 여길 아직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 탈출했다 혹은 탈출에 성공했다, 아직 탈출을 못했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이게 여러분의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윤정님은 제가 이 주거 형태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요. 비 오는 날 정말 편하게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추억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 글자입니다. 주거 형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이번 달 부가가치세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이게 참 들어도 항상 헷갈리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거의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부가세가 뭔지부터 쉽게 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내가 김밥집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김밥 재료를 6,000원어치 사서
김밥 한 줄을 뭐 10,000원에 판다고 하면은 나는 이 4,000원만큼의 부가가치라는 거를 창출해낸 거예요. 여기에 10% 세금을 붙인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네. 네. 그럼 이걸 부가가치세를 누가 신고하느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일단 신고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누가 신고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누가 신고를 안 한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더 쉬운데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중에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봤을 때 면세라든지 아니면 간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다라면은 이번 7월 달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아하. 면세나 간이 사업자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근데 이게 부가세가 그냥 다 10%라고 알고 있는데 네. 판매 금액이 10%. 근데 이게 업종별로 차이가 난다고요? 네,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먼저 단어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부가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부가율. 부가가치율의 줄임말이고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김밥집 같은 경우라면은 김밥 한 줄이 10,000원인데 그 김밥으로 나는 4,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부가가치율은 4,000원, 10,000원 해서 40%입니다. 근데 그 네. 1,000원짜리 김밥으로 네. 예를 들어서 40%어치의 그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이제 기준을 비교를 하는데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신고하는 사장님들의 부가가치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평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의도 김밥집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김탈세 사장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탈세 사장님은 이제 세금을 탈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김밥 한 줄을 이제 10,000원에 팔면서 김밥 재료는 난 돈이 많이 들었어요. 9,500원이나 들어갔어요. 아, 좋은 재료 씁니다. 네. 네, 사실은 좋은 재료 안 쓰면서 이제 부풀린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10,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팔면서 500원이 남는다고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부가율은 5%예요. 네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전체 김밥집의 부가가치 평균을 알고 있어요. 이게 40%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는 김탈세 시의 이제 김밥집이 좀 이상하다고 여길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김밥집이 40% 부가율이 있는데 김탈세 사장님 김밥집은 5%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 신고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부가율이 평균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같은 업종 같은 경우로 한다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 구조가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율이 완전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장의 부가율은 우리 동네의 같은 업종의 평균과 비교해서 크게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제 특별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업종 음식점업의 부가율 평균이 얼마인지 궁금할 텐데요. 네.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요. 검색창에서 국세통계 포털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메뉴에서 국세통계 그 안에 부가가치세율이라고 하면은 업종별로 평균적인 부가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2023년엔 약 한 38% 정도였고요. 숙박업은 42%, 뭐 서비스업은 4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통계 포털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속한 업종의 부가율을 알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 부가율을 너무 축소시켜서 세금 네. 덜 내려고 했다가는 네. 이제 탈세로 또 조사받을 수 국세청이 뜨거운 있으니까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아,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또 정부가 간이 과세자를 이제 확대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어떤 개념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원칙대로라고 한다면은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을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분기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영세한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러다가 세금 신고하다가 보면은 시간 다 가죠. 네, 장사를 못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1년에 매출액이요 얼마 이상 안 되면은 1년에 부가세 신고 4번이나 하기 힘드시죠? 한 번만 하세요라는 혜택을 주고요. 부가세율도 낮춰줄게요. 그리고 1년 매출이 만약에 4,8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면은 네, 그럼 부가세도 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혜택을 줍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간이가세자인데요. 누가 과연 간이가세자가 될 수 있느냐? 기준 금액이 있어요. 지난달까지는 1년의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간이가세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 달 7월 달부터는 1억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1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이 안 된다면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5에서 4%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낮춰주고요. 네. 부가세 세금 신고도 1월 달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질 테고요. 네, 안타깝게도 간이가세자는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세금을 낮춰주는 혜택은 주지만 세금을 환급은 안 해줍니다. 낼 때부터 그냥 낮은 세율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 중에서도 부업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투잡, 쓰리잡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분들도 부가세를 그럼 신고하고 내야 됩니까? 네, 부가가치세는요 사업자가 내는 건데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이 내냐면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같이 이렇게 사업자로 내고 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를 내고요. 대신에 이제 뭐 직장인들 중에도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냅니다. 그 외에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다가 영상, 쇼츠 이런 걸 올려가지고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는 본인이 사업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법에서는요, 이제 내가 물적 시설이랑 인적 시설이라는 걸 갖추고 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면 사업자로 보게 되는데요. 네. 그럼 이게 물적 시설은 뭐 어디까지냐, 인적 시설은 어디까지냐 보면은요, 물적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갖추고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인적 시설은요,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답변이 나온 부분인데 내가 사람을 쓴다든지 고용을 해가지고 영상, 쇼츠를 만들면은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단순히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로 돈을 벌었다. 라고 하면 사업자가 아니라서 부가세를 안 내는데요. 내가 사무실도 갖고 있고 스튜디오도 갖고 있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으면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영상을 만들게끔 쇼츠를 만들게끔 해서 돈을 벌면은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프리랜서는 법에서는 인적 용역 소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인적 용역 소득자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돼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런 경우라도 누군가를 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일단 형태에 따라서 프리랜서냐 사업자냐, 그 사무실이 있느냐 또 직원이 있느냐 이렇게 또 쉽게도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고은호님이 저는 별 잘못도 없었는데 세무서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보내주셨고 그럴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데 부가세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실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궁금증 여쭤볼게요. 어디 가면 10% 부가세 별도라고 뭐 메뉴판이 됐든 뭐 어떤 뭐 비용 청구서라든지 옆에 따로 써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차이인지 혹시 이게 좀 불법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네, 이렇게 적혀 있어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부가세라는 거는요, 사장님의 세금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최종 소비자,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식당에서 메뉴판 봤는데 부가세 10%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문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적혀 있는 그 금액 안에 부가세가 10%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금액을 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고 해서 내면 됩니다. 요건 이제 세법상. 예. 그리고 부가세 별도인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렇게 팔았을 때 네.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먼저 구매한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내가 부가세를 냈다라는 거를 증명을 받고 이만큼을 나는 혜택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라는 걸 주고받으면 돼요. 이제 세금 계산서라는 거는 이제 부가세를 얼마를 받았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부가세 영수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세금 계산서에는 제품 가격, 뭐 물품 가격이 얼마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냈던 그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 걸 신고를 하면서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세금이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사장님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받았던 부가가치세들을 차곡차곡 모아놔서 나중에 내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손님이 내야 될 세금을 사장이 받아놨다가 이제 그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현금으로 거래를 할 때 네. 부가세 관련해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네, 이제 구매자분들 특히 사업자분들은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돼서 현금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요청을 해서 받아주는 게 좋고요. 만약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돈을 지불할 때는 현금
캐시로 지불하기보다는 송금으로 이체를 통해서 지불해서 나중에 그나마 증빙을 남겨둬야 추후에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이제 현금으로 사고 파는 것들은 국가에서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는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요,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직장인분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물건을 이제 현금으로만 팔던 사람은 점점 카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매출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는 쉽게 알 수도 있고 뭐 카드를 쓴다 해도 세금 탈세가 여지가 없는 것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안 해줘요. 예를 들면은 차를 신용카드로 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차를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보험료 지불, 학교에 뭐 수업료를 낸다든지 정부에 세금을 내거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같은 경우라면 탈세를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줄인다라는 신호는 그만큼 탈세의 여지도 낮아지고 있다. 네, 이런 많이 신호일 다 수도 이제 있겠고. 노출이 됐고 카드를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신용카드를 이제 장려했던 것도 약간 이제 세금을 투명하게 또 잘 걷기 위한 예, 그런 맞습니다. 정책의 목표도 있었던 거고요. 네. 또 하나 카드 단말기도 가끔 보면 이제 명의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내가 분명히 어떤 가게에서 긁었는데 네. 다른 상호가 나타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럴 때 이제 탈세가 될 수도 있다고요? 예, 앞에서 말한 대로 신용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매출을 숨기는 사업자를 잡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쓰게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김탈세 사장님이 나오게 되는데 머리를 쓰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을 한다면 내가 얼마 버는지 국세청은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도 국세청에서는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뒀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카드를 사용을 하고 카드 영수증 맨 위에 보면은요 누가 팔았는지 판매자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탈세 사장님의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었고 카드를 긁었는데 카드 영수증의 맨 위에 보니까 내가 먹은 김밥집이 아니더라, 뭐 옆에 다른 가게더라, 네. 아니면 주소가 다른 곳이다. 이럴 때는요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요 이 김밥집이 했던 탈세가 밝혀지게 된다면은 포상금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하, 이런 거 이제 신고 포상금.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신고 포상금을 둘째치고 부가세는 이제 제대로 신고를 해야 예. 세금 부담을 더 받지는 않을 텐데 네. 이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 거예요? 네, 부가가치세는요 원래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분기가 끝나고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끝나고 25일이 되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1년에 4번씩이나 신고를 하면은요 돌아서면 세금 신고해야 되고 돌아서면 세금 신고해야 돼서 이제 본업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말을 합니다. 4번은까지는 세금 신고하기 힘드시죠? 그중에 반인 2번만 하세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합쳐서 7월 25일까지 3분기, 4분기 합쳐서 1월 25일까지 2번만 세금 신고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더 영세한 간이가세자는 이것도 힘들어요. 1년에 2번 하는 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는 2번도 힘드세요? 그럼 한 번만 해주세요 해서 1년치를 합쳐서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세금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분들은요 간이가세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는 이번에 7월 25일까지 부가세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7월 25일까지. 예. 이거를 혹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까? 홈택스를 이용해서? 네,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요. 위에 메뉴 중에 세금 신고 누른 다음에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누르면은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잘못 세금 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그 날씨 관련해서 안내해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장맛비가 곳에 따라서 또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9시 30분을 기해서 산림청이 우리나라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제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는 가급적 머무르지 마시고요. 산림과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사태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낙동강 소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북 북부 지역에 홍수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안동과 청송 등 일부 지역엔 주민 2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일부 하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로 침수 등 2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늘 오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약간 갈팡질팡하는 게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돈의 흐름은 정말로 바람보다도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의 향방이나 아니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그런 단기 자금이 굉장히 또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서민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그 수시 입출금 통장을 가장 흔히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뭐 파킹 통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최근에 금리는 좀 어때요? 여기다 돈을 맡기면? 사실 파킹 통장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리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금리가 조금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인데요. 뭐 광중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뭐 SC제일은행 최고 금리가 3.5% 정도에 달하고요. 네, 일반 시중은행인 뭐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약 3% 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1년 이상 묶어줘야 되는 그런 적금 상품이랑 이 파킹 통장의 금리랑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담감이 적은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이거 이제 은행들이 홍보할 때는 뭐 하루만 맡겨도 연 몇 퍼센트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홍보를 네. 하니까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맡기는 수시 입출금 통장도 금리가 꽤 괜찮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 좀 내려오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1개월 만기 예금도 지난 5월 기준으로 10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1개월 만기 예금이라는 게 예금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네, 의미가 없죠. 근데 사실은 이런 상품들이 왜 생기냐. 1년 만기랑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어쨌거나 연 내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짧게 금리를 주는 게 나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로 해서 예금을 많이 받아 놓으면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네. 앞으로 금리 내려갈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장기간 그쵸. 고금리 드리겠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짧게 1개월 동안 이렇게 이런 예금 상품들을 만들어 놓는 게 뭐 어차피 금리가 인하될 걸로 지금 고금리로 예금 상품이 늘어나 보면 그게 예대 마진 하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지금 빨리빨리 이제 회전할 수 있게끔 1개월짜리 단기 상품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은행이 자기네들의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그런 전략인 그렇죠. 거고요. 네. 또 하나 증권사 대표 상품 이제 CMA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CMA의 대부분 환매 조건부 채권 그 RP를 담는 그런 CMA가
거의 한 70% 이상 된다고 하고요.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제가 좀 요즘 최근 주목하는 트렌드는요. 원래는 은행의 파킹 상품이 은행의 예금이 원래 더 많잖아요. 개념은 우리는 은행에다 예금을 하지 증권사에다가 예금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증권사 예금 상품이 CMA예요. 근데 원래 이 CMA가 사실 더 잔고가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올 들어서부터 이제 CMA에 더 많은 돈이 예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보면은요,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에 국내 CMA 기지가 3,042만 개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 말 계좌에 3,800개 비해서는 6개월 만에 이 계좌가 140만 개나 증가를 한 거죠. 3,800만 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6개월 만에 140만 개가 늘었다라는 거에 어떤 의미를 본다라고 하면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주식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기 자금? 머무는 자금들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더 큰 원인은 뭐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이나 뭐 금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CMA 통장의 최고 금리가 3.6% 정도거든요. 네. 그럼 0.1% 포인트예요. 근데 어떤 게 더 넣고 빼고 하기가 더 쉽냐라고 보면 뭐 CMA고 그리고 내가 주식하고 싶은데 어디서 돈 빼기가 더 쉽냐라고 했을 때도 CMA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뭐 금리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CMA로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증권사에 따라서 CMA랑 네. 그리고 주식 계좌랑 좀 나뉘어져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네. 종합 계좌 형태로 묶여서 CMA 안에서 대기 자금으로 있다가 마음에 드는 주식이 있을 생기면 땐 또 그 들어가는 거. 안에서 이제 네.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CMA도 종류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CMA가 이제 일단은 이제 CMA가 채권에다가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여기다 이자를 주는 건데요. 여기 네. 보면은 크게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아까 말씀하셨던 RP형인데 이게 일단은 70%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머니마켓 펀드 그리고 바램 어업용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자고 한다면 원래 CMA는 예금적 보호 상품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게 파킹 통장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종금형 CMA가 나와서 예금적 보호처럼 이제 예금적 보호가 되는 거죠. 종합금융사 라이선스가 있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종금형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제가 봤을 때 파킹 통장을 그리고 딱 정해진 금액이 있거든요. 예금적 네. 보호 금액. 근데 CMA 같은 경우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었을 때 뭐 매일 이자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이제 새로운 ETF들 많이 네네.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 펀드죠. 네. 파킹형 ETF도 나왔다고요? 사실 저도 요거를 좀 보면서 예. 굳이 이 파킹 통장으로 넣거나 안 그러면 CMA로 하면 되는데 예. 왜 이거를 이제 파킹형 ETF로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주식과 이제 어떻게 보면 펀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ETF잖아요. 그렇죠. ETF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실시간으로 바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파킹을 하더니 안 그러면 뭐 CMA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처럼 바로 사고 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킹형 ETF에다가 넣어놓으면 효과는 파킹 통장과 CMA랑 동일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뭐 똑같은 원리고 매일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더 장점이 추가가 되는 게 바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식을 하면서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은행에다 제 돈을 이체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파킹형 ETF에서 그냥 매도를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현금을 확보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의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CD형, 네, 양도성 예금 증서에 따라서 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KOFR형, 이거는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KOFR 요 금리에 따라서 주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SOFR입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무위험 네, 지표 금리에 따라 주는 건데 SO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높습니다. 5.31. 오. 네, 근데 요건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환율 요소가 좀 갈 수 있다. 환차 이익을 얻거나 환차 손을 볼 수도 네. 있는. 그래서 현재 금리를 보면은요, 조금 더 높은 게 이제 CD 금리.
CD형이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FORF 국내에서 보면 그러고요.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SOFR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파킹형 ETF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요즘에 보니까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파킹형 ETF를 계속 그렇게 새롭게 상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자산 운용사들도 이 상품이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게 좀 파악이 됐으니까 새 상품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만약에 뭐 조금 더 편리하게 단기 자금을 운용하고 싶다.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요 파킹형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제가 CMA 종류에서 조금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네네네.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게 연 3.6%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금자 보호를 제공하면 종금형 상품이 예,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0만 원 초과를 할 경우에만 이제 3.2%로 내려가는데 예치 금액의 연 3.6%를 주고 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55% 비슷하게 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별도의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연 3%. 낮추는. 네네.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 금리 변동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CMA 금리 상품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뭐 네.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고 CMA도 그렇고 좀 조건 부호가 있어가지고 이걸 항상 또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뭐 50만 원으로 조건을 걸기도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가 훨씬 더 높기는 한 거죠. 아하, 요것도 네.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네, 이것도 사실 원리는 동일한 건데요. 네. 이제 만기가 3개월 미만인 채권을 우리가 초단기 채권이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적격 등급, 그러니까 BBB 마이너스 이상의 투자라는 국공채나 회사채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단기 채권이나 유동성에 대한 투자 비중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런 금리들은 조금은 더 금리가 높아서 연 3.67%. 네, 그 정도까지 최고 금리가 있기 때문에 초단기로 분류되는 거는 뭐 리스크가 조금 낮아지면서도 금리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장점이 있는 게 퇴직연금 계좌에서 네.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금리는 높은데 리스크는 낮아서 네, 이런 것도 이용을 좀 많이 하신다. 또 퇴직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자산 비율이 70% 못 넘게 이렇게 제한이 네, 걸려져 맞아요. 있는데 네. 이런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자산 비중으로 들어가니까 아하, 그렇게 연금 투자 수요가 좀 있기는 있겠네요. 자, 오늘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통해서 단기 자금들의 흐름 그런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요. 뭐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2,862 가리키고 있는데 개미스쿨 시간 김영희 교수와 함께 돌아옵니다. 이번 주 경제부터 증시 이슈까지 두루두루 또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